부동산 정책은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정권은 주택 가격에만 초점 맞추고 있지 이 거래에 대해서는 초점 맞추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분명히 주택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거래를 살리는 것, 주택 전세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초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안녕하세요. 부자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하나의 책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 썼던 책인데요.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서 이명박 정권 때 당시의 부동산 이야기가 나와서 한번 같이 살펴보고 지금 정권,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서의 부동산 정책과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개의 지역 또는 도움이 되는 부동산 정보가 있으면 제가 멤버십용으로 올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저만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25개 자치구에 대한 각 자치구별로 모든 정보를 담은 전자책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동대문구랑 성동구를 완성했고요. 현재는 마포구, 그러니까 조만간 마포구가 나올 예정이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하기 앞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제가 지금 이 책에 나왔던 내용들을 좀 적어봤어요. 관심 있는 사람은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의 말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과거 주택 정책들은 수요에 대한 규제 위주의 정책을 구사했다. 그러니까 뭐 이전 바로 노무현 정권 때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요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시장을 왜곡시켜서 오히려 주택 가격을 올리는 요 효과를 내는 경우가 많았다고 이명박 대통령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인,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수요 규제보다는 공급, 그러니까 공급을 가닥에 함으로써 시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부동산 정책을 시장 기능 정상화 및 도심 공급 확대에 중점을 두고 보금자리 주택 등 공공주택을 싼 가격에 공급함으로써 시장을 왜곡하는 규제를 줄이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규제를 해야 부동산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한 것이 아니죠. 바로 규제를 줄이더라도, 그러니까 시장을 왜곡하는 규제를 줄이더라도 도심, 그러니까 사람들이 필요한 곳입니다. 여기는 공급이라는 것이 사람이 원하지 않는 곳을 아무리 공급 확대를 한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겠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공급을 확대, 그래서 이제 싼 가격에 공급을 함으로써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 이런 의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지금 보금자리 주택, 제가 한번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뭐 시범지구 보시면 여기 나와있죠. 하남 미사, 그리고 뭐 보시면 서울 강남, 뭐 서울 서초, 고양, 원흥, 이렇게 뭐 2차, 3차, 4차, 5차 이렇게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효과가 드러나죠. 바로 2009년 하반기 때부터 주택 가격의 상승폭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2010년도부터는 오히려 서울, 강남 등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보고 이명박 대통령은 주택이 투기가 아닌 거주가 목적이라는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였죠. 거주가 목적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뭐 보수면 무조건 주택 가격을 올려야 된다, 진보면 무조건 주택 가격을 낮춰야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일단은 완만한 상승, 완만한 하락하는 것은 괜찮은데 우리나라 정책이 어땠나요? 너무 규제에 초점 맞추다 보니까 급격한 상승, 급격한 하락, 이렇게 불안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도 지금 이전에 너무 주택을 투기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잡기 위해서 거주가 목적이라는 제자리를 찾아가는 바람직한 과정이라고 지금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명박 정권 때도 주택 가격 안정은 정부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권,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이유, 주택 가격의 하락은 바로 시장 안정화 측면에서 올바른 현상이라고 바로 이명박 대통령은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당시 정종환 국토해양부, 그때는 이제 국토해양부였습니다. 국토해양부 장관은 말했습니다. 바로 부동산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죠. 그래서 2009년 9월 이후 주택 가격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은 4월 들어서 하락세를 전환한 후 20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라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죠. 그래서 특히 그간 상승폭이 컸던 강남 등 인기 지역이 큰 하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명박 대통령 생각을 했죠. 이 주택 가격의 안정화가 지금까지 정부의 목표였고 그 주택 가격이 실제로 주택 가격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 장관은 말했죠. 부동산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말합니다. 보시죠. 저도 주택 가격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집값 하락을 놓은 정치권의 공격이 거셉니다. 정부가 집값을 낮추어 지지표가 떨어져 나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토부 장관이 말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잠시 한번 쳐보고 한번 지금의 상황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이번 정권은 어땠나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주택 하락에 대해서 정치권의 공격이 없었죠. 여야당 가릴 것 없이 부동산 하락에 대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택 가격을 하락시키는 것, 그러니까 이것을 곧 주택 가격의 안정화라고 생각을 했고, 심지어 대통령도 나서서 주택 하락에 대해서 우리 정권은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켰다, 이렇게 실적으로 발표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앞으로 과연 주택 가격 하락에 대해서 그 어떤 정치인도 과연 공격하지 않을까요? 이때만 하더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했죠. 이명박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국회의원들이야 지역구에만 가면 아파트 값 떨어졌는데 여당이 뭐 하느냐 이렇게 소리를 들을 수 있겠지만 나는 표를 좀 잃더라도 제대로 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이제 보수라 하면 일종의 주택 가격을 너무 떨어뜨리면 안 된다, 이렇게 지지층으로부터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일명 집토끼라고 하죠. 그래서 다주택자 버렸습니다. 심지어 1주택자 이런 사람들 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주택자만 이제 국민으로 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앞으로 과연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정치권에서 과연 주택 가격 하락에 대해서 그 어떤 정치인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공격하지 않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사실 이 정치권의 공격이라는 것이 주택 가격 하향, 이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전세가가 급등을 하면 상황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박근혜 정권 때를 보면 알죠. 주택가격이 전세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니까 서민들의 주거 안정화에 관심을 가지지 않냐, 이렇게 여야권의 공격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사라 이렇게 대책을 내놓은 것이잖아요. 지금 정권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전세값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가도 하락을 하고 있고 전세값도 하락을 하고 있어서 아무도 공격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주택가격이 아니라 전세값에 따라서 정치인들이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전세가가 상승한다면 분명히 여권, 야권, 특히 야당이겠죠. 야당에서 엄청 공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한번,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때만 하더라도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국회의원들이 욕을 먹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지금의 정부는 다시 말하지만 집토끼를 버렸습니다. 집토끼는 소수이죠. 결국 다수, 무주택자, 이런 사람들을 눈치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세가가 하락해서 문제가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만약에 전세값이 급등하면 결국 집토끼를 찾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때는 이미 늦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권 때를 보면 지금 이렇게 좀 신념이 있어요. 그래도 나는 표를 좀 잃더라도 본인이 생각하는 신념, 가치관이 있겠죠. 제대로 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이런 일관적인 신념, 가치관을 과연 고집을 하는지,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의 정권은 그 보수의 가치관을 가지고 제대로 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이 또 다른 문제를 거론합니다. 바로 문제는 거래 실정입니다. 실거래 위축이 되니 새로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분양을 받았는데 기존의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이사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투기 목적이 아닌,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제 벌을 하고 정치인들이 공격하고자 하는 투기 목적이 아니라 실수요자들이죠. 그러니까 주거 목적으로 집을 매매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정책실장이 바로 주거하죠. 그래서 주거 목적으로 집을 매매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번 거래량 살펴볼까요? 보시면 솔직히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해요. 이게 지금 거래량이거든요. 보시면 이게 거래량입니다. 서울 거래량이고요. 이거 보시면 원래 거래량을 보면 지금 2009년 때부터 2024년까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원래 거래량을 보면 이렇게, 물론 이 하락할 때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체된 구간도 있어요. 이걸 한번 기준으로 볼까요? 이걸 기준으로 원래 거래량 자체가 부동산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렇게 늘어날 때도 있고 감소할 때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최근 보면 어떤가요? 지금은 거리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최저가 2010년대 최저가 지금 2000건이었어요. 그리고 2019년 이때가 1600건, 1700건 정도, 1400건까지 떨어졌었네요. 하지만 지금 이 1300건, 2022년 3월달 1300건, 2022년 7월 1637건, 100,000건도 아래였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최근 이 그래프만 봐더라도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오랫동안 거래량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지금 부동산 역사에서 원래 이렇게 일시적으로 하락했을 때는 있지만 결국은 수요는 다시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거래량을 보면 수요가 다 죽었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계속 영상에서 말했듯이 이 수요들은 지금 억눌려 있는 거고 결국은 이 사람들은 다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수요가 사라지질 않거든요. 지금 잠시 시장에 떠난 것일 뿐이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당시 이명박 정권 때 이야기를 보면 2008년 이때를 봐야 되거든요. 이때를 보면 이 거래량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이 거래량이 없다, 거래 실종장에서 그 아무도 공격을 하지 않았어요. 일명 보수라는 사람들이 지금 이 거래량이 없는 시장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원래라면 지금 만약에 수요가 그러니까 거래가 실종이 되면 이 거래 실종이란 말은 뭔가요? 뭐 정치인들이 공격하고자 하는 투기 목적의 사람들은 당연히 없을 뿐더러 실수요자들도 당연히 없다는 말이거든요. 실수요도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물론 이때 지금 그 투기꾼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투기꾼이 표현한 건 좀 그래요. 아무튼 다주택자는 집을 못 샀어요. 왜냐면 지금 취득세 지금 여전히 묶여 있거든요. 중과. 그렇기 때문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분명히 줄었어요. 그렇다고 이제 실수요자들이 샀냐? 아닙니다. 이 거래량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몇 년 동안 거의 2년 넘는 기간 동안 지금 4,000건이 안 넘었잖아요. 거의 최근에 조금 이제 4,000건이 넘었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거래량에서는 실수요자들도 집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치권에서 공격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지금은 아무도 부동산 거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정치인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번 살펴볼까요? 정책실장이 추가로 설명한다. 사상 처음으로 집값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은 추가로 이제 계속 떨어질 것 같잖아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기대하며 주택 구입을 미루고 있다. 이것이 나타나죠. 이 구입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러한 수요자들은 미루는 것입니다. 미루는 것. 그러면 제일 무서운 게 어떤 게 무섭나요? 바로 수요자가 결국은 언젠가 이 미루는 사람들이 다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 미루는 사람들이. 그럼 이 미루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린다? 그렇다고 지금은 공급도 없잖아요. 공급도 없는 시점에서 한꺼번에 몰리면 솔직히 이거는 지금까지 없었던 시장이라서 한번 잘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가 실종되고 있다는 것을 계속 이제 정책실장이라든지 뭐 국토부 금융감독원장이라든지 문제를 고려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알 수 있잖아요. 전세값도 폭등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가 실종하고 있고 플러스 전세값이 폭등하고 있으니까 이제 문제를 삼는 거죠. 이명박 정권 때 제가 한번 관련된 뉴스를 보니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심리는 위축이 되었고 나왔죠? 심리는 위축되었고 집값은 내려갔다. 그래서 전세값은 반면에 상승했다. 여기서는 이유를 뭐로 보고 있냐면 보시면 내 집 마련을 미루는 수요자들이 늘었다. 왜 미루느냐? 역세권 장기 전세주택, 역세권 시프트 또는 보금자리 주택 등의 공공주택 청약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전세로 머무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전세 수요가 많아져서 전세값이 당시 급등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만약에 생각을 해보면 이때 만약에 전세값이 하락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국토해양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 이사, 중개, 임대업 등 주택 관련 서민 업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솔직히 지금 부동산 시장이 너무 지금 억누르면 서민 업종의 경영에도 안 좋습니다. 왜 거래가 이렇게 없는데 거래가 실종이 되었는데 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것이거든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래가 실종되었다는 것은 일명 투기꾼이라 불리는 투자자들의 거래뿐만 아니라 실거주 목적으로 그러니까 서민 주거 목적으로의 매수하는 일명 그들이 말하는 선량한 사람들도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왜 계속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왜 계속 공공 임대로 살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수출 경기를 보면 다른 나라에서 분명히 경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반면 내수시장은 어떤가요? 내수시장.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 이런 이사, 중개, 임대업 이런 식으로 내수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내수 경기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주택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하나의 지표에 불과하죠. 그래서 물론 현재 정권 많은 것을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예를 들어서 한미일 동맹 강화라든지 다른 부동산 시장이 아닌 다른 시장에서 자유시장을 지향하는 많은 규제를 철폐하고 이런 점들은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부동산 시장에서는 자유라는 이념과는 거리가 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연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 자유시장이라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일단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저는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서 자유를 체감할 수 없습니다. 전세 사기라든지 무량판 사태,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주택가격 안정화시켰다고 실적으로 내세우고 있죠. 시장이란 것은 돈이 돌아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돈이 돌지 않습니다. 정체된 물처럼 돈은 고여 있습니다. 고인 물은 섞여 마련이죠. 돈도 강물처럼 흐를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솔직히 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데 과연 누가 공급을 하겠습니까? 수요가 없는데 과연 누가 공급을 하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정치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주택가격 하락이 아닙니다. 어차피 집까지 사람들 소수이죠. 정치인들은 다수를 두려워합니다. 특히 선거가 다가오면 다수인 국민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가 폭등이 결국은 정치인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그 상황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그때 당시 말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오를 대로 오른 강남 집값 떨어지는 것 그 자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전세 문제도 그렇고 돈이 돌지 않아.
거래가 안 되는 것은 심각하다. 이렇게 이명박 대통령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권이랑은 조금 대비적이죠. 지금은 너무 이 집값 하락에 대해서만 이제 본인들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뭐 이건 전세 문제는 지금 어차피 크게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빼고 돈이 돌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아무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보시면. 그래서 이때가 저는 이명박 정권이랑 지금이랑 크게 다른 점이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계속 말합니다. 서민 경제가 더 어려지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하다. 본인은 이제 주택 가격이 안정화되자 이렇게 정치적인 목표를 이뤘다 생각을 했으나 이번에는 건설 경기가 침체되고 서민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부동산 정책은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말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정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말이 저는 공감이 굉장히 갔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정권은 주택 가격에만 초점 맞추고 있지 이 거래에 대해서는 초점 맞추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분명히 주택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거래를 살리는 것, 주택 전세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초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문제가 아닌 그때가 분명히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동산 정책은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8월 29일 이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놓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뭐 그때 당시 보면 분양가 상한제는 그대로 두고 비강남권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DTI 적용을 2011년 3월까지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했고요. 그럼에도 계속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자 계속 다각적인 주택 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놓습니다. 이거 보시면 당시 뭘 내놓았냐 나와있죠. 건설사에 대한 자금 및 세제 지원 혜택. 건설사에 대해 이제 본격적으로 혜택을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집을 지어라는 것이죠. 그리고 원룸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확대. 그리고 리츠회사의 주택 매입을 늘리도록 한다. 이것 어떻게 보면 수요를 살리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은 어떤가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지금도 한번 살펴보시죠. 지금 보시면 지금 며칠 전에 계속 다뤘거든요. 이게 2023년 10월 보시면 건설자금 지원 호당 7,500만원. 금리 최저 3.5% 이렇게 이미 이제 지원했어요. 대신 그때는 비아파트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췄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그때 정권과 같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보시면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 대수 규제 완화 이렇게 조금 비슷하게 내놨어요. 그래서 주택 공급 이제 24년 1월 10일에 났던 주택 공급 확대와 건설경기 보완 방안인데요. 여기 보셔도 좀 비슷한 내용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뭐 도시형 생활주택의 토지 이용 효율성 높일 수 있도록 이제 세대수 제한 폐지했다. 이런 것들 보시면 알 수 있고 방 설치 제한도 폐지했다. 주차장 기준도 완화해줬다.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을 또 지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그래서 뭐 세제 금융 지원도 해줬죠. 이때 보시면 뭐 2년간 중공되는 신축 소형주택 원시득세 최대 50% 감면해주겠다. 자금을 지원해주겠다. 보증 지원도 해주겠다. 이렇게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또 이제 그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도 이제 리츠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거든요. 그게 어디 있었냐면 한번 볼게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영상에서 다루긴 했었거든요. 여기 나오죠. 여기 보시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여기 대해서도 이제 사업자 그러니까 이제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때 한번 이제 리츠를 활용해서 수요를 그러니까 사실 개인의 수요를 살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공 지원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리츠를 활용해서 주택 매입을 늘리도록 지원을 확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명박 정권 때랑 비슷한 정책을 내놓긴 했어요. 근데 이게 끝이죠. 이때 당시에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뭐 법적으로 다뤄야 될 부분들은 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때에도 이명박 대통령이 원했던 것을 다 통과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또 DTI나 LTV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가계대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죠. 그래서 가계대출은 획폭탄급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금융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은 이 가계대출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또 전세가 상승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말입니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도입했고 단기간에 입주 가능한 다세대, 연립주택 등을 건설해서 전세 물량을 공급하도록 하겠다. 이것은 추후 이제 이번 정권에서도 결국은 전세가가 상승하면 비슷하게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뭐 오피스텔 물량을 주거용 임대주택으로 돌려서 전세난을 해결하고자 했다. 그래서 이때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 난방 등의 시설이 갖춰진 오피스텔만 임대주택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원래는. 하지만 당시 33만원 넘는 오피스텔 분량 중 바닥 난방이 갖춰진 경우는 일부분에 불가능을 했대요.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바닥 난방을 갖춘 오피스텔만 허용을 한다면 단기간에 공급이 가능한 오피스텔 물량도 적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닥 난방 규제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기존에는 임대주택으로 허용이 불가능했던 오피스텔이 다 임대주택으로 돌릴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지금 이 두 가지를 볼까요? 다세대, 연립주택. 지금 사람들 집을 안 짓습니다. 인허가도 지금 최저죠. 역대 최저라고 지금 관련된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그래도 주거용 임대주택으로 돌릴 수 있는 오피스텔이 있었지만 지금은 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지금 상황이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심지어 지금 또 임대차 3법도 곧 다가오거든요. 24년 7월 되면 또 임대차 3법 다가옵니다. 이런 것들 다 맞물리면 전세가가 좀 많이 움직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세가 상승, 여기 대해서 만약에 정부가 결국은 할 수 있는 것들 어떤 것이 있냐, 결국은 또 공급 활성화 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지금 시장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보면 또 수요 측면에서의 대책을 또 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보시면 전세자금 융자 지원 확대하고 전세자금 대출 조건 완화, 이렇게 보증 확대 이런 것이 나오거든요. 저는 추후 이제 정부가 전세가가 계속 상승을 하게 되면 이런 대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이 지금 임대차 3법 이렇게 따라서 전세가가 급등하면 이 대출을 못 구하잖아요. 대출이 필요한 돈이 많아집니다.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 쓴 사람들이 갑자기 전세가가 상승했으면 준비할 돈들이 많잖아요. 아니면 또 사람들이 밀려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세 자금 대출을 결국은 완화시킬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면 또 전세가가 상승하고 매매가도 같이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썼던 이 책에서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현재 윤석열 정권에서의 부동산 시장,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전세가가 지금은 그렇게 상승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계속해서 언론에서 전세가 상승해서 문제를 삼으면 어떤 대책이 나올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상황에서는 역대 과거 부동산 정책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번 이 책 읽어보세요. 물론 대부분의 내용이 부동산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일부만 관련되어 있고, 그래도 당시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어떤 정책, 어떤 가치관 신념으로 정책을 만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 수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